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야말로 거대하고 압도적이며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주식 계좌와 직결된 이야기거든요. 사실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지형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그 관리된 불안정성의 시대를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의 임계점, 그러니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화약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단순히 우울하고 자극적인 국제 뉴스를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곧 자본의 이동을 의미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 전례 없는 혼돈 속에서도 시장의 거대한 자금 흐름을 읽고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단서들이 존재하거든요. 오늘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일반 투자자인 여러분이 소중한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사고 또 무엇을 과감히 팔아야 하는지 완벽하게 해독해내는 것이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명확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미국, 이란, 이스라엘 등 그 어떤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이나 이념에 대해 편을 들지 않습니다. 폴리오에 미칠 파급력만을 데이터에 기반해 냉정하게 분석할 겁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현재 중동 상황, 이거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미 국방부가 무려 150대 이상의 군용 화물기와 F-35 전투기들을 중동 주요 기지에 전진 배치했단 말이죠. 150대의 화물기라는 건 엄청난 규모의 물자와 병력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무력 시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란의 핵심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지를 겨냥한 타격 시나리오가 월스트리트랑 펜타곤 양쪽에서 아주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도대체 겉으로 드러난 군사적 대치 이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하지만 뉴스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이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치명적인 내부 붕괴 상황입니다. 내부 붕괴요? 겉으로는 아주 강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현재 이란은 겉으로는 강력하게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고 있지만 내부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86세의 고령에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후계 구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거든요. 아, 권력의 진공 상태가 임박했다는 거군요. 네, 여기에 경제 상황은 붕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최근 데이터로 물가 상승률이 무려 42.2%를 기록했습니다. 42.2%요? 아니, 숫자로 들으면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식료품 가격이나 생필품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통제 불능으로 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상 물가가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올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민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그래서 현재 이란 전역 675개 지역에서 이른바 굶주린 자들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고요. 그걸 외부 세계로부터 감추려고 인터넷을 차단한 건가요? 맞습니다. 국가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1% 수준으로 철저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유혈 진압으로 사망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무력 과시가 단순한 외교 전술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내부의 통제 불능 상태가 극에 달한 정권은 국민들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그 위기를 외부의 군사적 긴장으로 분출시키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결속시키는 고전적인 수법이네요. 지금 이란의 호전적인 태도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내부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가장 사납다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의 방향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먼 중동 사막에서 벌어지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주식 계좌와 밥상 물가에 직격탄이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기름이겠죠. 글로벌 경제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 바로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유통량의 약 21%, 그러니까 매일 1,500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21%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네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많이 좁지 않나요? 문제는 바로 그 지리적 특성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고작 21마일, 약 33km에 불과합니다. 33km면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수심을 고려할 때
실제 초대형 유조선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편도 2마일 수준으로 확 좁아집니다. 이란이 마음만 먹고 기뢰를 몇 개 살포하거나 드론으로 유조선을 타격해 이곳을 봉쇄해버린다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심장이 그 즉시 멎어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큰 산유국들은 해협을 거치지 않고 홍해 쪽으로 나가는 육상 우회 송유관이 있지 않느냐. 그걸로 우회해서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운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그 우회로를 믿고 안심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데이터가 뭐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사우디의 동서송유관이나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대체송유관을 수용 한계치까지 전부 100% 가동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도 평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일 물량의 40% 미만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와, 40% 미만요? 그럼 나머지 60% 이상의 원유는? 꼼짝없이 중동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대체 루트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거죠. 만약 물리적 봉쇄가 현실화된다면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할 것이고요. 120달러? 거기에 패닉바잉까지 겹치면요. 며칠 내로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150달러라니, 와, 지금 출퇴근길에 주유소 가격표 보면서 한숨 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내 차 기름값 오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거시경제 전체의 시계열을 꼬아버리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겁니다. 당장 연준의 군미 정책이 생각나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유가가 150달러 근처로 가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는 즉각적으로 최소 1%포인트의 이상의 추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잡히고 있다고 믿고 올해 금리 인하만 간절히 기다려온 투자자들과 연준에게 이 상황은 재앙 그 자체입니다. 물가가 다시 폭등하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는커녕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으로 간다면 심지어 다시 인상카드를 꺼내들어야 할 수도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성장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을 덮치는 거군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버텨오던 주식시장에는 정말 찬물을 넘어 얼음물을 끼얹는 소식이네요. 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될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름값 상승 외에도 군사적 충돌이 글로벌 공급망과 우리 산업 곳곳에 미치는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당장 눈여겨봐야 할 세 가지 치명적인 뇌관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물류 마비입니다. 물류 마비요? 중동 최대의 물류 허브인 두바이의 제벨 알리 항구가 이번 분쟁으로 제 기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동 항구 막히는 게 뭐 대수냐 하시겠지만 이곳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기착지입니다. 아, 어떤 물건들이 주로 통과하나요? 특히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 세계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대만산 반도체의 상당 물량이 이곳을 거쳐 유럽으로 갑니다. 이곳이 막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게 되면 우회하면 물류비가 엄청나게 뛰겠네요. 맞습니다. 아시아 유럽 간 물류 비용이 순식간에 40에서 50% 폭등하고 배송 시간은 2주 이상 지연됩니다. 반도체 물류까지 막히면 유럽에 공장을 둔 자동차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들도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두 번째 뇌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소리 없는 자원 전쟁, 즉 핵심 광물 전쟁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첨단 방산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가 타겟이죠. 히토류 하면 역시 중국이 떠오르는데요. 네, 현재 이 히토류 가공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번 지정학적 혼란을 틈타 히토류 수출 통제를 무기화할 위험이 극도로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 정부 산하의 개발금융공사 DFC가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방국 중심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기존 600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 2,050억 달러로 무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2,050억 달러면 하나로 거의 270조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네, 아프리카나 호주의 광산 개발에 막대한 달러를 직접 쏟아부으며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다급하게 총알 없는 자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피부로 와닿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뇌관은요?
가장 은밀하면서도 파교적인 위협, 바로 사이버 안보입니다. 이란은 재래식 무기로 미군과 정면 승부를 벌이면 승산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고 있죠. 비대칭 전력이라면 해킹 공격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APT-33 같은 국가지원 사이버 부대들입니다. APT-33이요? 이들은 신용카드 정보를 훔치는 단순한 해커 동아리가 아닙니다.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리적인 폭탄 대신 미국의 전력망, 수처리 시설, 병원, 그리고 핵심 금융 청선 시스템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국가 인프라 전체를 마비시킬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력망과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테러가 현실이 되고 있네요. 이제 사이버 공간이 실질적인 제1전선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거시경제, 에너지, 물류, 자원, 사이버 공간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일반 투자자인 여러분은 지금 당장 스마트폰 주식 앱을 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니 오히려 수익을 내기 위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매도해야 합니까? 지금부터는 뜬구름 잡는 거시경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의 방어막이 되어줄 매수 추천 섹터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유가 상승의 직접적 수혜를 온몸으로 받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거대 정유사나 유전 탐사 및 서비스 업체인 슐룸베르거를 포트폴리오의 뼈대로 삼으셔야 합니다. 개별 종목이 부담스러우면 ETF도 괜찮겠죠. 그럼요. 원유 펀드인 USO나 에너지 기업 전체에 투자하는 엑셀리 같은 ETF를 담아두는 것이 확실한 방어막이 됩니다. 둘째는 당연히 방산주입니다.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이 떠오르네요. 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등은 미사일 교전과 드론 요격 등 소모전 양상에서 무기 보충 수요에 직접적인 수혜를 봅니다. 잠깐만요. 에너지나 방산주가 좋다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반문해보죠. 지금 뉴스에서 전쟁 임박설이 이렇게 떠들썩한데 주식시장의 똑똑한 돈들은 이미 그 정보를 다 반영해서 주가를 올려놓은 상태 아닐까요? 선반영, 즉 프라이스드 인 되었다는 우려군요. 맞아요. 이미 선반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갔다가 산투를 잡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데요.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단기적인 뉴스 플로우만 보면 이미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구조적 변화요?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국방 예산을 GDP의 2%에서 3%, 4%로 영구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지속될 거대한 자금 이동입니다. 사이버 보안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APT-33 같은 위협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고도화된 보안 솔루션은 돈이 남을 때 하는 선택 투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존망이 걸린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이죠. 하긴 한번 해킹당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업들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사이버 보안 예산만큼은 깎지 못합니다. 이들 개별주나 사이버 보안 ETF인 CIBR은 이번 위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장기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금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잊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변동성을 방어하기 위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미국 국채를 편입하시고 무엇보다 평소보다 현금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수준으로 확실히 높여두시길 권장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현금 비중 확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내 계좌에 있다면 당장 비중을 줄이거나 미련 없이 팔아야 할 매도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그리고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항공 및 여행 섹터입니다. 항공주라면 유가 직격탄을 맞겠네요. 네,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같은 항공주들은 운영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유가가 $100를 넘어가면 마진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지갑을 닫게 되죠. 부킹홀딩스나 크루즈 관련주도 마찬가지겠군요. 맞습니다. 카니발 크루즈 같은 여행 레저 주식들도 당분간은 비중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비행기 띄울 기름값은 폭등하는데 사람들은 여행 갈 돈이 없으니 완전 이중고네요. 그럼 기술주들은 어떤가요? 서학개미분들이 기술주를 정말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기술주라고 다 같은 기술주가 아닙니다. 현금 창출력이 압도적인 빅테크는 버틸 수 있지만 문제는 수익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고 미래의 꿈으로 주가가 유지되던 이른바 고밸류에이션 성장주들입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면 타격이 크겠네요.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의 이자율로 할인해서 평가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이 미래 가치의 할인율이 커져 주가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당장 돈을 못 버는 혁신 기업들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신흥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원유를 전량 수입해야 하면서 달러 빚이 많은 신흥국들의 증시 역시 강달러와 인플레이션의 치명적인 이중 타격을 받게 되므로 당분간 접근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한 주식에서 당장의 생존을 보장하는 섹터로 자금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고 증시가 하루에 2~3%씩 뚝뚝 떨어지면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그냥 다 팔고 도망가자. 이런 공포심이 솟구치거든요. 당장 주식 앱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이럴 땐 어떻게 멘탈을 관리해야 합니까? 바로 그 지점이 아마추어와 프로 투자자가 갈리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연 전쟁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주식을 다 던지는 것이 정답이었을까요? 역사적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거 데이터는 어땠나요? 1941년 진주만 공습, 1990년 걸프전 발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굵직한 지정학적 위기 당시를 복기해보죠. 물론 위기가 터진 초기 1주에서 3주 동안 시장은 공포에 휩싸여 5에서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초기 충격은 누구나 견디기 힘들죠. 계좌가 파랗게 멍드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다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시점, 즉 실제 교전의 양상이 파악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의 크기가 계산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대중의 예상을 깨고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게 반등했습니다. 오히려 반등을 했다고요?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다우지수는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1월 미국의 사막의 폭풍 작전이 본격화되고 사태의 결말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을 기점으로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걸프전 발발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뒤 증시 수익률은 무려 플러스 12.1%를 기록했죠. 오히려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주가는 위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모르는 소식, 즉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내 자산을 헐값에 집어던지는 패닉셀링은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도망치지 말아야겠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방산, 사이버 보안 같은 든든한 방어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스마트하게 재편한 뒤 전략적인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데이터와 역사적 통계를 믿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 챙겨가셔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중동의 하늘을 뒤덮은 150대의 화물기에서 시작해 호르무즈 해협의 병목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다시 자극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급망, 핵심 광물, 사이버 공간이라는 3대 보이지 않는 전선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지켜낼 구체적인 방패와 현금 확보 전략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극심한 두려움의 탈을 쓰고 찾아오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부의 이동에 올라타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말 명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오늘 다룬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유가가 $150를 돌파하는 고통스러운 오일 쇼크가 덮쳤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이 끔찍한 충격이 역설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더 이상 중동의 화석연료에 우리의 목숨줄을 맡겨둘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주게 된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같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로의 전환을 예상보다 10년 이상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촉매자가 된다면 말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긴 뒤 여러분의 5년, 10년을 바라보는 장기 포트폴리오는 지금부터 어떤 기업들을 새롭게 담아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까요? 단기적인 생존과 방어 전략을 넘어 위기 그 너머에 있는 인류의 구조적인 대전환의 파도까지 내다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통찰이겠죠. 여러분이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할 훌륭한 화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장을 항해하시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투자 통찰력에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 이면의 놀라운 통찰을 한가득 안고 활기차게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